네, 지금까지 신용카드에 대해서 봤고요. 나머지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2페이지 보시면은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 한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 할 때 소득공제 금액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거기에 적용되는 2,500만 원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이라든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공제라든지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합해봤더니 소득공제 금액이 2,500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공제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다음에 보시게 되면 세액 감면 부분인데, 세액 감면 중에서도 12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나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2년도부터 이게 적용됐던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잠깐 실판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2012년도부터 1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29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만 29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만 해주겠다라고 했었고, 이때는 100% 감면을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14년도 1월 1일 취업해서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자 중에서 누구? 29세 이하 청년, 역시 마찬가지로 29세 이하,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 이 소득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몇 퍼센트? 50% 감면을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29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2015년도 말까지는 50% 해줬던 것을 갖다가 지금은 70%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70% 얼마? 한도를 150만 원 한도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지금 2016년도에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70% 감면해 주겠습니다. 150만 원 한도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건 내년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로 와서 보시게 되면은, 자, 12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고, 12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각종 연역들이 나와 있죠. 2012년 1월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각종 감면을 주겠다. 100%, 50%, 70% 감면해 주겠다. 특히 2016년도 1월 1일부터는 150만 원 감면 금액 한도를 150만 원 한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감면 대상 근로자가 나옵니다. 청년 나오고요. 병역했다 그러면 병역 기간을 빼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자를 얘기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장애인 중에서 중증 환자는 있었단 말이죠. 중증 환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가 나옵니다. 감면 제외되는 근로자. 일단은 첫 번째가 법인의 임원이라든지 최대 출자자의 배우자라든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일용 근로자인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감면해주지 않겠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소기업 대상에 대한 중소기업체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지만이 감면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외 업종이 나와 있죠. 제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나와 있어요. 기술 서비스업, 법률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보험업, 여기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들이 할지라도 여기에 취업하게 되면, 이 업종에 해당되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은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26페이지에 감면 신청해라라고 되어 있고, 감면 신청,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을 하고 회사는 세무서에다가 접수를 해야 된다,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감면 신청 경과 기간 후, 감면 신청 기간이 거기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면 신청 기한 경과 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면 신청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감면 신청 기한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소급해가지고 경쟁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년 동안 해주는데 최초로 감면 받는 날 달부터 3년 동안 3년에 속하는 달까지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해 주는데 최초 감면 기간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놓쳐버리게 되면 소급해서 경쟁 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127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면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어요. 감면 적용 배제. 이게 2012년도 1월 1일부터 입사하는 29세 이하 청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2011년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업을 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전에 취업했다가 다시 퇴사를 하고 다시 이제 그 동일 회사에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 재취업한다, 이런 부분들은 공제를 못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1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예규가 나와 있고 중간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중소기업 요건들이 있단 말이죠.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종업원수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인데,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이 넘어가는 때는 중소기업이다가 중소기업을 넘어갈 때는 바로 중소기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하고 4년 동안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중소기업을 안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보지 않는 기간이 지났다 하지만은 이게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취업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취업을 했는데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에 계속 된다. 유예기간까지도 연장된다라고 하게 된다 하면은 그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봐가지고 공제를 받는 거고, 감면을 받는 거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버리면 중소기업이 안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 지난 그 순간부터는 감면을 적용을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감면인데, 최초 감면일로부터 감면 한 달로부터 3개월까지, 만 3개월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9페이지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감면 한번 보시고, 130페이지에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까 말씀드렸죠.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또는 그 우수 인력들이 장기적으로 재직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핵심 인력들에 대해서 공제사업, 그러니까 내일 채움 공제라고 하는 공제사업에 회사도 일정 부분, 직원도 일정 부분 이렇게 공제기금을 불입하게 되어 있고, 일정 기간, 한 5년이든 몇 년이든 간에 일정 기간 이상 불입하고 나서 일시에 수령했을 경우에 수령하게 되면 그것도 과세를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50%만큼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만, 회사가 불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만, 회사가 불입했던 금액의 50%만큼만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1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세액공제가 나옵니다. 세액공제, 지금까지는 이제 총 급여에서부터 해가지고 소득공제 항목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이 나왔었고,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곱하는 게 산출세액이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이 나오는데,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소득세 감면 부분을 봤었었고, 소득세 감면, 세액 감면에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봤었었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중에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근로소득만 있다 한다고 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첫 번째가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다.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130만 원 초과합니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3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데, 문제는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도.
전에는 무조건 50만 원 한도였었는데 이제 급여 구간을 나눠 가지고 3,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4만 원까지 한도를 두겠습니다. 74만 원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밑에 7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원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고액 연봉자일수록 세액공제 항목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드는데 그 중간에 3,300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총 급여가 3천만 원, 3,300에서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74만 원하고 66만 원 사이에서 차등으로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00만 원인 사람하고 3,500만 원인 사람하고 일단 74만 원은 공제를 받다가 3,500이 총 급여가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66만 원으로 8만 원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4선으로 구간을 나눠 가지고 74만 원 구간, 66만 원 구간, 50만 원 구간 이렇게 나눠 놓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급여액이 그 중간에 있는 대상이다 그런다 하면은 차등 쪽으로 점점 감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도를 설정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50만 원이었던 것을 갖다가 급여 구간에 따라서 한도를 좀 늘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132페이지에 가서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자녀세액 공제. 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지금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가 그렇습니다.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도 자녀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손자, 손녀는 안 됩니다. 손자, 손녀는 안 되고 순수 20세 이하인 자녀만 되는 거고,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20세 이하인 자녀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지난 시간에 기본공제 얘기할 때 장애인 공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 요건만 보고 나이 요건은 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세액 공제를 할 때 20세 이하인 자녀이지만은 설사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자녀세액 공제 부분이고, 자녀가 한 명당 15만 원 공제해 주겠습니다. 2명일 경우에는 30만 원 공제해 주겠습니다. 그랬고 2명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3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3명일 경우는 60만 원, 4명일 경우는 90만 원, 5명일 경우에는 120만 원을 공제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자녀세액 공제. 다음에 6세 이하의 공제 대상 자녀,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 있다, 1명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만 원을 공제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에요. 6세 이하 자녀가 1명만 있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가 안 되는 거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죠? 2명 이상 있을 때 1명을 초과하는 자녀당 15만 원씩 공제해 주겠습니다. 3명일 경우에는 6세 이하가 3명이다, 1명을 초과하는 2명에 대해서 15만 원씩 30만 원 공제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133페이지 가게 되면은 출산 입양 공제 대상 자녀가 있습니다. 올해에 출산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입양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한 명당 3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 명당 30만 원 공제해 주겠다. 이게 2017년부터는 그런 게 한다고 그러죠. 혼인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죠. 혼인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공제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세법 개정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2017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연금 계좌세액 공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연금 중에서도 어떤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왔었고, 지금은 사적연금 중에서 연금 계좌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데, 먼저 연금 계좌세액 공제 중에서 연금 저축이 있고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는데, 불이백에서 12%를 갖다가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2% 세액 공제해 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고, 연금계좌에서는 400만 원 한도를 하겠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를 해준대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 불이백의 12%를 공제해 주는데,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공제를 해주겠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것은 누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한테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여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을 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초과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금에 대해서는 불입할 때는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불입할 때, 연금을 불입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으로 가셔야게끔 되어 있어요. 수령할 때 연금, 지난 시간에 봤던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가셔야겠다. 공적연금에 대해서 516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한도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연금소득으로 가셔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으로 하는데 불입했을 경우에는 내가 공제를 못 받는다?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도 초과가 연금을 미리 다른 공제 항목보다 미리 공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공제도 받지 못하면서 나중에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모순이 발생하니까 연금계좌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아예 안 받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이고 134페이지 가게 되면은 전환 특례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한도 초과액 금액에 대해서 납입금으로 전환 특례라고 하는 게 이것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근로자 A는 2015년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답니다. 600만 원 납입했대요. 연금저축 한도가 얼마인데? 400만 원인데 이거거든요. 근데 600만 원 납입했는데 400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았대요. 그랬는데 200만 원 공제를 못 받았다는 거죠. 공제를 못 받았는데 2016년도에 와가지고 여유자금이 없어요. 여유자금이 없다 보니까 불입을 못했다는 거죠. 불입을 못하니까 공제받을 금액도 없다. 그런다 할지라도 직전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 한다 하면은 200만 원 공제 못 받았으니까 그 못 받았던 그 금액을 어떻게 올해 납입한 걸로 전환해 달라는 거죠. 올해 납입한 걸로 전환해 달라.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2% 또는 15%를 공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 당해년도 납입 금액으로 전환 특례 규정입니다. 이게 바로 연금 보험에 관련된 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1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특별세액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갖다 특별세액공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세액공제 개요가 나오죠. 개요. 첫 번째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지금부터는 이제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한테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의료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136페이지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의 사람을 위해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지금 교육비 공제를 안 받습니다만 교육비 공제를 나중에 볼 때 무슨 요건이 있냐면은 교육비 공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라고 하는 것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소득 요건만 보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만 보지 나이 요건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올해 2016년도에 아들 녀석이 대학생이란 말이죠. 4학년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1학기 등록금을 지급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등록금을 납부를 했는데 아들이 7월 달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7월 달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있다는 거잖아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아버지가 부담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요건을, 교육비 공제 요건은 소득에 대한 요건을 보지만은 나이에 대한 요건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소득이 100만 원 초과해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교육비를 납입했을 당시에 등록금을 불입했을 당시에는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주겠다. 교육비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혼인, 이혼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가계도를 보면서 인적공제 항목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12월 31일 현재 법률혼 관계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12월 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이다.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을 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막말로 12월 30날 이혼했다. 12월 30날 이혼을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기본 배우자가 2016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2016년 이전에 지출했던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했던 금액들, 보험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혼했을 당시에 2016년도 12월 31일 현재 나의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으면은 당연히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공제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혼한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 이혼한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같은 경우는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그 동그라미 규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지만은 그 금액을 지출할 연도, 지불한 그 당시에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했거나 또는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만 원보다 공제 금액이 적다. 그런다 하면은 13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게 표준세액공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먼저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보험료.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장성 보험만 얘기합니다.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요. 보장성 보험. 환급할 때 나중에 환급하는 금액이 불입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때를 갖다가 보장성 금액이라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하는 거고 불입액을 연 100만 원 한도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00만 원에서 몇 퍼센트? 12%를 공제해 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15%를 공제를 합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은 근로소득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칠판으로 다시 와서요. 여기 와서 보시게 되면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계약자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가 있어야 됩니다. 수익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보험에 대한 요건 중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이 얘기예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반드시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반드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지만이 되지. 이것을 누가 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에 대해서 누가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불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교재로 와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장성 보험료 해가지고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해가지고 만기에 환급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게 보장성 보험이라는 용어였었고요. 다시 137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적으로 납부한 경우는 공제 대상자다 그랬어요. 그죠? 보험료를 누가 불입해야 되는 일단은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설사 기본공제 대상자가 그러니까 계약자가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불입한 금액이 있다. 보험료를 내가 실제로 부담한다. 그런다 한다 하면은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조정 보장성 보험료 보겠습니다. 장애인 조정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15%를 공제해 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 장애인이 드는 보험에 대한 거 1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15% 공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여기에 대한 각종 보험이 있습니다. 잘못 공제한 사례가 137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근로자를 적용하는 경우 이것은 보험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이와 소득 요건을 다 보겠다는 겁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다 봐가지고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와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누가 불입하는 보험에 대해서 본인이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보험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00만 원 한도로 해서 12% 해주겠다.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15%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의료비에 대한 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그래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이,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보지 않겠다. 나이와 소득 때문에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자들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내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금액의 15%를 공제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먼저 아까 우리 한도 부분 급여에 대한 초과 부분을 봤어요. 신용카드에 총 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써야 된다. 현금 영수증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해 주겠다 그럽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해주는데 한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한도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의료비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에서 한도가 있는 경우 본인을 위한 의료비,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경로 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그 다음에 난임 시술비, 그러니까 불임이라든지 어떤 시험관학이라든지 이래서 난임 시술비에 들어가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고 공제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외적인 의료비를 일반 의료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일반 의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700만 원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의료비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박스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산식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없다고 그랬고요.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전액을 공제를 해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지만이 초과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15%를 공제해 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나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는 700만 원을 한도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박스 밑에 당구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초과했다 할지라도 기본 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일단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두지 않겠다라고 있었었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밑에가 뭐라고 그 별표에 보시게 되면 이게 맞벌이 부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거, 소득이 있으니까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를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례를 두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두지 않겠다라고 했었고요.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두지 않겠다.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누가 지출하는 거, 내가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본인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내가에 대한 부양 가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로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60세 이상이고 60세 이상이고 그래서 나의 소득이 없고 그래서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입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료비 지출을 누가 했냐면은 내가 하지 않냐고 동생이 했어요. 내 동생이 뭐처럼 효도 좀 할게요 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이 의료비에 대한 지출을 의료비 세액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죠? 기본 공제 대상자에는 나이지만은 내가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내가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놨지만은 여기에 대한 의료비를 누가 지출한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지출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의료비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가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동생이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죠? 자, 요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보지 않겠다라고 했었고요.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누가 지출해야 된다? 본인이 지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지출. 다시 사례로 가가지고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 아버지를 위해서 맞죠? 나의 소득 요건을 안 본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지출했어요? 내가 지출했습니까? 동생이 지출했어요. 그러면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나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죠? 의료비에 대해서. 근데 그럼 동생이 공제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동생이 의료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기본 공제 대상자입니까? 동생의?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공제는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라와 있지 동생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둘 다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해주겠습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좀 더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지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자, 본인이 있고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 아까 봤던 부가 있고요. 나는 아들을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넣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공제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두는 기본 공제 대상자예요. 그죠? 나이 20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가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 들어왔겠죠. 그런데 나의 어머니하고 동생은 기본 공제가 안 됩니다. 왜? 뭐 소득이 있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요건이 안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소득이 있다든지 나이가 요건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사람들 있을 거고 배우자는 딸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정산 플랜을 짤 때 배우자는 딸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나는 아버지와 아들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전체적인 전체 의료비를 누가 지출하냐 이거죠. 내가 지출한다고 가정을 하고 본인이 지출한다고 가정을 하고 과연 그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나를 위해서 지출하는 거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공제 받습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아버지를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지출했으니까 공제되겠죠. 세 번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했으니까 공제됩니다. 그죠? 근데 네 번째, 뭐하고 누가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뭐하고 동생은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부분이죠. 내가 지출했다는 가정하에서니까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서 지출했습니다. 뭐하고 동생을 위한 의료비를 내가 지출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공제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나이와 소득 요건 때문에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됐다 할지라도 의료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나 소득의 요건을 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소득 때문에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을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 내가 지출했으면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는 원칙은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죠? 맞벌이 부부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우리 맞벌이 부부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그러면은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는 나의 처음부터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맞는데 방금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별표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소득 금액을 초과해가지고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근로소득 맞는 경우 500만 원 초과해가지고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도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비 같은 경우는 배우자한테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겠죠?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그 중에서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고액 금액이 연봉이 많은 사람한테 몰아주게 되면은 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플랜을 짤 때 어느 쪽으로 몰아줄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되도록이면은 급여가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플랜을 짤 때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줘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6번째, 딸에 대한 의료비를 내가 지출합니다. 그죠? 딸에 대한 의료비를 내가 지출했을 경우에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돈은 내가 지출한다고 그랬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왜죠?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인데 나이나 소득 때문에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못 들어온 사람들도 이것도 포함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인데, 그죠? 나이 소득 때문에 안 된 사람들도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출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딸은 처음부터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었었어요. 배우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란 말이죠. 그래서 딸에 대한 의료비는 여기서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죠? 다시 거꾸로 이건 내가 지출했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배우자가 지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배우자가 지출합니다. 나 거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배우자니까 공제가 될 것이고, 부자, 아버지하고 아들을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된가요? 안 된가요? 이것은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딸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을 때 딸, 그죠? 배우자가 봤을 때 아버지하고 아들.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 아니란 말이죠. 배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뭐하고 동생은 당연히 공제가 되고요. 공제가 이건 되고요. 그러니까 소득이나 나이 요건 때문에 기본 공제 어디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부양 가족을 내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죠? 배우자 본인을 위한 것도 당연히 될 것이고, 딸을 위한 것도 당연히 될 것이고요.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만 조금 좀 명심해서 보시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시 교재로 오셔가지고요. 이게 이제 의료비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고, 13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의료비 영수증이 나와 있죠. 영수증.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컨택트 렌즈 구입비용도 있고요. 장애인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있고요. 의료기기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임차 비용도 된대요. 임차, 의료기기 임차하는 거.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임차하는 것도 됩니다. 의료비 지급 명세서 반드시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3월 10일까지 기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는 반드시 3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가 139페이지 맨 마지막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시고요. 140페이지 중간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력 보정용 안경도 된대요. 컨택트 렌즈도 된답니다. 5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청기도 된대요. 보청기. 맨 밑에 의료비 세액 공제에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141페이지에 의료비에 대해서 유의사항 나와 있습니다.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그죠?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험회사에다가 의료비 얼마 했습니다. 지출했습니다. 다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게 되면은 그 금액만큼은 공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못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비에 대해서도. 다음은 교육비 관련입니다. 교육비 관련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대학생 자녀 25살 먹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어요. 이 친구가 복학하면서 내는 납부고 등록금에 대해서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나이 요건은 아니지만은 소득 요건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위해서 불입하는 등록금에 대해서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의 제한을 받는다 이 얘기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급을 하는 교육비에 대해서 15%를 세액 공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의 항목이 나오죠. 수업료 입학금 해서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요. 공제 서류는 당연히 교육비 납입 증명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 나올 건데 안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취약된 아동에 대해서는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보습 학원이라든지 취약된 아동에 대한 영수증만큼은 직접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국외 교육기관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 유학에 대한 교육비 공제.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녀들을 외국으로 보냅니다. 외국으로 보낼 때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보낸다 가정했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를 외국으로 보낸 거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에 대해서 외국 교육비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대학교는 가능한데 이게 지금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기 유학에 대해서만큼은 조기 유학까지도 교육비 공제에는 좀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기 유학, 중학교 이하의 애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하의 애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 외국에 유학에 가는 거에 대한 교육비 공제해 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원칙은 안 된다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대학교에 관련된 지출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지만은 중학교 이하인 경우,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한테 지불하는 그 조기 유학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국외 유학 규정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외 유학 규정에 대해서도 중학교 이하라고 할지라도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규정에 해당되는 애들이 가는 유학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예체능계에서 좀 뛰어난 애들이라든지 영재라든지 기술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어떤 장애가 있어가지고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한 유학에 대해서 지출하는 국외 유학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중학교 이하에 대한 국외 유학비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인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15조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5조하고 15조가 있는데 그 규정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만 교육비 공제를 해주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은 중학교 이하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공제 금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서 전액을 다 공제를 해주겠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그 밑에 박스를 볼까요? 표를 보시게 되면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까지 됩니다. 대학원 직업 능력 개발 훈련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교육비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요. 전액 다. 두 번째,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단 직계 존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직계 존속. 부모님들이 학교를 다닌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 공제 안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초중고등학교 취약된 아동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인 경우는 한 명당 300만 원 한도로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900만 원 한도로 해주고 대학원생은 공제를 안 해줍니다. 본인에 대한 대학원은 공제를 해주는데 부양가족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 공제를 못 해준다라는 부분이고요. 단 직계존속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직계존속도 안 되는데 단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지출된다? 그런다 하면은 전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장애인이 있다,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 또는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다 그런다 하면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14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교육비 공제 중간쯤 밑에 보니까 교육비 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 동그라미 보니까 자녀가 외국 유학 중에 과세 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대요. 그러면 300만 원 공제할 것인가, 뭐 900만 원 한도로 공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을 두 개를 합하는 금액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2016년도에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생으로 편입했다든지 대학생으로 뭐 입학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국외에서 다닐 때. 그럴 경우에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 대학교일 경우는 900만 원 한도이지만은 두 개를 더한 금액, 고등학교 때 등록금하고 대학교일 때 등록금을 합해가지고 얼마 한도까지 900만 원 한도로 해서 교육비를 공제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 사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46페이지에 중간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돌봄 교실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례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14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1학년입니다. 8살입니다. 몇 월부터 3월부터 입학을 하잖아요. 3월부터 입학을 하는데 취학전 아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7살 이전에 다니는 그 뭐 학원비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공제가 되지만은 8살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8살일 때 3월달부터 입학하는데 1월달, 2월달에 체육시설 태권도 학원을 갔습니다. 아니면 보습 학원을 갔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공제를 해줄 거냐? 해준다는 거죠. 1월달, 2월달까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3월부터는 취약을 해버렸으니까 공제를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5번,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국외 교육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4번 국외 교육기관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148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거기 동그라미 밑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수 교육비가 이제 밑에 나와 있죠.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재활 교육을 인정받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특수 교육비에 대해서도 장애인 특수 교육비로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교육비까지 봤고요. 기부금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기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